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요즘처럼 비혼을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저는 운 좋게도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30에 결혼했으니 그때 아내는 26. 지금 같은 상황에 둘 다 엄청 일찍 결혼한 거죠. 거기다 아내에겐 제가 첫사랑이었어요. 친구들은 대체 넌 무슨 복을 타고 태어났냐며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글쎄요. 그게 복이랑은 또 무슨 상관인지 오히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다른 남자들을 더 만나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저를 선택해준 것이 고마울 따름이죠. 아내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는 내가 왜 오빠랑 결혼했는지 알아? 정답. 잘생겨서. 무슨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오빠는 안 변할 것 같아서. 결혼하면 남자들 다 변한대잖아. 난 뭘 믿고 안 변한다고 장담해? 그냥 느낌이지 뭐. 여자의 촉. 아마도 아내의 트라우마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아내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장모님 혼자 애지중지 딸을 키우셨죠. 아내와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아내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제가 아내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때 아내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유를 물었죠. 저는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믿고 좋아했던 남자가 아빠였는데 그 남자가 엄마랑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를 못 믿겠어요. 그런데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건 그나마 여지가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내의 고민이 끝나기를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줬고 결국 아내는 저에게 마음을 열게 된 거였습니다. 그전에도 아내에게 호감을 표한 남자들이 몇 명 있긴 했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알았다 하면서 그냥 물러섰대요. 이렇게 기다려준 남자는 제가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행운이죠. 저는 아내가 좋았기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인데요. 연애를 3년 정도 하고 결혼했으니 서로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내의 새로운 면이 또 보였습니다. 원래도 착한 걸로 따지면 어디내나도 안 빠지는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엔 그 착함이 업그레이드 돼서 아내는 그냥 현모양처 그 자체였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식탁 위에 한 상 가득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뭔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닐 테고. 감동한 표정이네? 감동보다 더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했겠다. 언제 일어나서 이걸 다 한 거야? 하나, 둘, 셋. 7첩 반성? 수정이 너 안 피곤해? 오늘 처음 했으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지. 피곤해지면 안 할 수도 있어. 그래, 너 힘들면 안 해도 돼.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정도? 무슨 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는 말. 아침부터 어디서 사람 행복하게 하는 소리가 들리네?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을 먹고 출근하면 오전 내내 졸리기만 하고 하루 종일 속이 부대끼거든요. 하지만 그 얘긴 아내한테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 제가 거기서 나 아침 원래 안 먹어 했다고 칩시다. 저는 팩트를 말했을 뿐이지만 아내는 자기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차린 아침상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겠죠. 서운하겠죠. 저한테 한 소리 하겠죠. 그럼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면서 변명했겠죠. 그리고는 한바탕.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굳이 그 길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칠첩 반상을 차려두고 행복해하는 아내의 아침을 그런 진부한 아침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그날은 차려진 아침을 맛있게 먹고 출근하는 길에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이렇게 하면
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걱정된다. 난 진짜로 간단하게만 해줘도 행복해. 아침에 주스 한 잔만 먹고 나가도 네 사랑 덕분에 하루 종일 배부를 것 같은데? 오빠는 참 말도 이쁘게 해.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자기가 지칠 때까지는 저를 위해서 해주고 싶다며 매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10수년 동안 먹지 않았던 아침 식사를 다시 시작한 대신 출근길에 회사보다 한 정거장 빨리 내려 걷기를 택했죠. 소화시키려고요. 힘들지 않냐고요? 건강해지고 좋죠 뭐. 그뿐이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목욕물을 받아놓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사가 집이랑 가까워서 저보다 1시간 정도 빨리 퇴근을 했거든요. 자기 때문에 일부러 집을 여기에 구하게 되면서 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거리로 늘어난 게 미안하다고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갚아주는 거였죠. 사람도 많은 지하철에서 2시간을 시달리며 왔을 텐데 일단 피로부터 풀어. 밥 해놓을게.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요즘에 저런 여자가 어딨어? 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없고 심지어 강요는 더더군다나 한 적 없는데도 아내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행복이라고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안에서 행복해야 밖에 나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자기 할 일 더 잘하는 법이라고요. 참 예쁘죠? 아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 저 역시 자연스럽게 더 아내를 위해주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잘해주진 못할 망정 최소한 실망은 시키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좋아하던 술도 줄이고 회사에서 특별히 야근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니면 집에도 항상 일찍 들어갔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만 요리한다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음식 뭐 맛이 중요합니까? 하는 사람의 정성이 곧 맛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직장에서 저와 제일 친한 동료가 퇴근하고 술을 한잔 하자고 했어요. 평소 그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료를 만났죠. 처음에 입 꾹 다물고 술만 마셔대던 동료가 소주 2병 반을 마시고서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차장, 나 이혼한다. 갑자기? 왜? 무슨 문제 있어? 너 네 와이프한테 엄청 잘하잖아. 바로 그게 문제다 그게. 그 동료는 평소에 애처가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회식을 하더라도 아내 혼자 저녁 먹을 걱정에 2차, 3차는 절대 가지 않고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도 유명했고요.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 친구였죠. 그런데 이혼이라니 제 3자인 제가 듣기에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야, 무슨 소리야? 재수 씨랑 싸웠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싸움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나랑은 말도 하기 싫대. 네가 무슨 실수한 거야? 재수 씨한테? 자식이지. 사람을 뭘로 보고. 바람났어. 1년 전부터 라틴 댄스 같은 거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학원 보내줬거든. 야이씨, 거기 존나 비싸. 나 헬스장 다니던 거 그만두고 그 돈으로 보냈더니 바람났어. 춤바람만 난 줄 알았더니 아예 바람이 나셨다고요. 쌩! 휭! 칼바람이야. 돌풍이야 돌풍. 돌이킬 수가 없어. 다 폐허로 만들어놨어. 진짜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두고 바람이라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도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동료가 집에 간다고 할 때까지 말없이 같이 술이나 마셔줬습니다. 택시를 태웠더니 창문을 열고 동료가 그러더군요. 너도 조심해라 임마.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힘든 일을 당한 친구에게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괜히 집에 와서 아내한테나 웃으며 털어놨죠. 나보고도 조심하라고 하더라. 오빠 두고 내가 설마 바람 필까봐? 하긴 오빠가 조심하긴 해야겠네. 뭐야,
나 당신 걱정해야 되는 거야? 아니, 오빠 나 바람 같은 거 피지 말라고. 피울 거면, 아니, 피우더라도 걸리지는 말아라. 그땐 앞도 뒤도 안 보고 우리 끝이니까. 이런 농담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부라니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람을 핀다 해도 제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러기엔 너무 저밖에 모르니까요. 실은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고 친구들도 가끔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아내가 그러니 저까지도 바깥 생활과 단절되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답답했다거나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내와의 삶은 그 나름대로 충분히 재미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부터 아내는 여러모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일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며 운동도 시작했죠. 출근 전에 문화센터에 가서 새벽 수영을 하면서 친해진 동네 친구들과 종종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보다 활기도 돌고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회사랑 집 밖에 모르고 살았나 봐. 왜? 너무 얌전하게만 살았던 것 같아? 그랬다기보다 내 생활이 너무 오빠 중심이었던 거지. 그럼 이제 중심축이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럴 리가 있나? 오빠를 중심으로 내 원이 더 커졌다는 것뿐이지. 오빠, 콤파스로 원 그려봤지? 한쪽 축이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다른 축은 얼마든지 큰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잖아. 내가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 오빠 덕분이지. 수정이 너 지금 되게 보기 좋아. 네 원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게 내가 중심 잘 잡을게. 역시 오빠 최고. 그리고 아내는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이번 금요일 밤엔 집에 못 들어와. 내가 얘기했지? 얘기했었나? 내가 까먹었나?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했잖아, 경주로. 그럼 언제 와? 1박 2일이니까 토요일에 끝나는데 우리 팀들이랑 하루 더 있다 올지도 몰라. 그건 왜? 아니, 팀원들이 워크숍만 하고 달랑 오기 아깝다면서 하루만 더 같이 있자고 조르잖아. 그래, 알았어. 나는 알아서 잘 있을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재밌게 놀아. 아이고, 하나도 걱정 안 되네요. 와이프 집 비운다고 하면 남자들 속으로 입 찢어지게 웃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금요일 퇴근 후에 워크숍에 갔던 아내는 일요일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다음날 다들 출근하는데 회사의 한 팀원 전체가 일요일 늦게까지 놀았다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하루 더 놀고 오기로 했더라도 다음날을 생각해서 일찍 파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랬거든요. 근데 뭐 아내랑 팀원들 사이가 워낙 좋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짜잔, 나 이거 일부러 옆 동네 마트까지 가서 샀어. 여긴 없어서 열심히 검색해서 찾았지. 와인? 그냥 아무거나 마시면 되지. 그렇게까지 찾을 일이야?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좀 서운하긴 하다. 근데 이거 우리 31일에 해돋이 보러 가서 마실 거야. 너 연말에 정동진 숙소 예약하기 힘든 거 알지?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거 아니야. 그래?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닌데. 아니, 사실은 나 그날 약속이 있거든. 무슨 약속? 나 수영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해돋이 보러 가기로 했어. 땅끝마을에. 뭐? 아니 이제 다 가정 있는 사람들 아니야? 우와, 오빠도 결국 이러는구나? 가정 있는 여자들은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해돋이도 보러 가면 안 돼? 그런 날도 꼭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나? 우리끼리 즐길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잘 얘기하고 빠지면 안 돼? 수정아, 그날은 솔직히 네가 처음 내 고백 받아준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너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날만큼은 꼭 같이 기념하자고 했었잖아. 그리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도 물어야 된단 말이야. 이 약속이 먼저인데 어떻게 취소를 해. 다들 이런 건 처음이라면서 엄청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오빠가 조금만 이해해주라. 응? 이제 슬슬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늘 같이 했던 특별한 날만큼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잊고 다른 약속을 잡다니요. 이런 말하면 보수적인 남자라고 욕먹을지 모르지만 12월 31일의 해돋이는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잖아요. 매년 같이 뜨는 해 보면서 소원도 빌고 했는데 그날 다른 사람들이랑 해돋이 여행을 간다? 제가 서운해하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아내는 한 달이면 서너 번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도 전화를 받고는 팀원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저도 슬슬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했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건지 쪼잔한 건지 헷갈렸죠. 가끔은 이상한 상상이 떠오르기도 해서 내가 의처증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까지 했단 말입니다. 왜 아내한테 직접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느냐고요? 얘기도 해봤죠. 그런데 아내는 오빠 진짜 웃긴다. 아직도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집착할 만큼? 내가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무서워해야 되는 건가? 응? 어느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아내의 입에서 집착이란 단어가 나오던 순간 저까지 무서워졌거든요. 아내에 관한 한 저는 이해심이 극한까지 넓은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는 더 쪼잔한 남자가 되기 싫어서 애써 모른 척하고 애써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아내는 연차 휴가를 일주일이나 내고 장모님과 일본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엔 엄마랑 어디 자주 다니기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선 오빠랑 다니느라 못 그랬잖아. 효도 좀 하고 올게. 응? 지난번에 장모님 뵈러 갔을 때 별 말씀 없으셨잖아. 내가 엄마랑 하는 모든 얘기 다 오빠한테 할 순 없지. 모녀 사이에도 비밀이 있는 건데. 안 그래? 일주일이나 집 비운다니까 벌써부터 심심해서 그러지. 엄마가 온천 가고 싶대. 노천 온천. 온천 투어나 실컷 시켜드리려고. 그래, 그럼 언제 출발이라고? 장모님 가시는데 공항에 모셔다 드려야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도 하서방 힘든데 괜히 나올 필요 없다고 단단히 일러두라고 하셨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돼가지고. 아니라니까. 절대 나오지 마, 절대. 그렇게 마음 쓰이면 용돈이나 두둑히 주든가. 제가 공항으로 배웅 나가겠다는 걸 아내는 끝까지 굳이 말리더군요. 진짜 저 그런 남자 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수상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요. 설상가상 아내가 장모님과 일본으로 간다고 하던 날 공항에서 잘 다녀온다고 전화 주겠지?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고 전화하겠지. 숙소 가면 전화하겠지.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 내내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는 제 자신이 진짜 싫어질 정도였죠. 이건 분명 이상한 게 맞죠? 남편을 두고 일주일이나 여행을 떠났으면 도착해서 전화 한 통쯤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걸 하지 않는 아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저 스스로를 원망하다니요. 결국 기다리다 못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두세 번 아내한테 전화를 하다가 계속해서 받지 않길래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응, 하서방. 자네 웬일인가?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그러세요? 장모님, 도착은 잘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수정이가 전화를 안 받길래 장모님한테 드렸는데 밥 먹고 있느라 전화 온 줄 몰랐나 봐요. 뭐? 도착? 수정이가? 수정이 잠깐 화장실 갔어. 네, 오면 저한테 전화 한 통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응, 그래, 그럴게. 일본은 좋으세요? 장모님, 일본 처음 가신 거죠? 뭐? 일본? 일본. 그래. 저기 하서방,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장모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처음엔 전혀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이제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야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이제 전화해? 걱정했잖아. 미안해. 공항에서 이것저것 정신이 없어서. 걱정 많이 했어? 당연하지. 너랑 연락 안 돼서 장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장모님이 얘기 안 하셔? 엄마랑? 언제? 왜? 엄마가 무슨 얘기했어? 뭐야, 장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야? 그게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오빠, 나 지금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통화해? 90%의 확신이 99%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게 아니라 확실히 이상한 거였어요. 아내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이런 식의 통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장모님께 걸면 수정이 목욕한다, 수정이 잠깐 뭐 사러 나갔다 하면서 바꿔주지 않으셨죠. 장모님과 한 얘기를 나중에 아내한테 하면 아내는 또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요. 일본에서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사람을 풀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장모님과 여행을 떠난 지 3일째. 어쩐 일인지 아내의 번호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정아, 웬일이야? 오느라 바빠서 나는 잊은 줄 알았는데. 황수정 씨 남편분 되시죠? 수정이가 아니네. 누구세요? 저는 속초중앙병원 간호사인데요. 황수정 씨가 위독해요. 지금 여기로 빨리 오셔야겠어요. 일단 전화를 끊고 당장 차를 몰고 속초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 그제야 제가 왜 속초로 가고 있는 건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는 분명히 일본에 갔는데 말입니다. 혹시나 싶어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죠. 장모님도 함께 병원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하서방, 자네 왜 이렇게 자주 전화질인가? 평소에도 이렇게 좀 자주 전화했으면 좋겠네. 장모님 지금 어디세요? 나? 수정이 덕분에 좋은 데 있지. 자네 덕분에 내가 일본을 다 와보고 너무 행복하네 내가. 온천 좋죠? 그러게 말이야. 아주 뜨끈뜨끈한데 몸 담그고 있으니까 좋네 좋아. 다행이에요 장모님.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래, 자네한테 전화 왔다고? 내 수정이한테도 일러둘게. 아유, 그리고 전화 좀 그만해. 우리 좀 신나게 놀게. 네, 그럴게요 어머님. 그럼 돌아오실 때까진 전화 안 드릴 테니까 재밌게 노시고 돌아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 테니 꼭 오세요.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장모님과 일본 간다던 아내는 속초병원 응급실에 누워있고 장모님은 일본 온천에 몸을 담그고 계신다니요. 아내가 다쳤단 얘기에 덜덜 떨리던 심장이 다시 정상 속도로 차분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되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했죠.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내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했던 간호사를 찾아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설악산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해 왔어요. 황수정 씨 옆에 계신 분 혹시 아세요? 네? 저 사람은 왜요? 두 분이 같이 설악산 등반하시다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셨어요.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서 바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못 찾을 뻔했대요. 둘이 같이 떨어졌다고요? 네, 아내분은 팔다리가 다 부러지셨는데 다행히 저분은 겉으론 찰과상 정도만 입었어요. 구조대원들 말로는 아내분이 저분을 꼭 끌어안은 상태로 구조되셨대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머리에 너무 그려져서요. 중환자실 밖에서 팔짱을 낀 채 기괴한 꼴로 누워있는 두 사람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아내의 옆에 누워있던 남자가 먼저 깨어나더군요. 입원실로 옮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원실로 찾아갔죠.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절대 이성을 잃지 말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을 빠짐없이 모두 알게 될 때까지 말이죠. 누구신지? 그건 제가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수정이는 어디 있어요? 수정이 장모님이랑 일본 갔는데요.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수정이가 어딜... 혹시 당신... 보아하니 내가 누군지는 눈치챈 것 같고 그럼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누구야 너 대체? 저는 수정이 직장 상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왜 회사에서 일해야 될 시간에 병원에 수정이랑 같이 누워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 자식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1년 전부터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더군요. 수정이가 먼저 자기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몇 번 같이 술 마시다가 수정이 의식 없다고 지금 너 편한 대로 막 얘기하지? 아닙니다. 진짜예요. 수정이가 자기 이혼할 거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혼 수속 받고 있는 중이라고요. 보세요. 이 사람 저 다쳤다는데도 병원에도 안 오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새끼 뻔뻔한 몰골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혀서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캔커피 한 잔 뽑아 마시며 잠시 생각을 정리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아내는 그 새끼와 1년 전부터 바람이 났던 거고 아내가 그동안 동네 친구들이랑 어디 간다, 회사에서 어디 간다 했던 거 다 이 새끼랑 갔던 겁니다. 이번에도 장모님이랑 일본 온천 여행 간다고 뻥치고는 이 새끼랑 밀월 여행으로 설악산 등반을 하다가 이사달이 난 거죠. 의식불명인 아내고 뭐고 당장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내의 담당 의사가 저를 발견하고 오더군요. 걱정 많이 되시죠? 아내분이 저러고 계셔서. 네, 말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네요. 근데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한 게요. 그 높은 데서 굴렀다는데 왜 저 남자는 멀쩡하고 아내만 저렇게 심하게 다친 걸까요? 알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신 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둘 다라고 해두죠. 네, 어떤 상태로 구조됐는지는 들으셨을 거고 아마도 아내분이 저 남자를 아이한 듯이 끌어안은 덕분에 덕분에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떨어질 때 받은 충격을 혼자 다 흡수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내분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남편분도 건강 잘 챙기세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건강해야 이겨내죠. 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기가 막혔죠.
뭐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다 있답니까? 이번엔 차오르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새끼가 쳐누워 있는 병실로 쳐들어갔습니다. 태연하게 밥을 처먹고 있더군요.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식사는요? 옷다 대고 친한 척이야. 어디까지 뻔뻔할 생각인데? 밥이 목구녕으로 쳐 들어가냐? 에이 왜 그러세요? 안 드셨으면 이거 좀 나눠드릴까요? 네 하나만 묻자. 너 수정이 사랑하냐? 형님, 아유 밥 먹는데 목 막히게 왜 이러세요? 형님은 안 사랑하는 여자랑 온갖 사람 다 속이고 밀월 여행 갑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신 안 그러겠다 무릎으로 기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뻔뻔한 면상으로 저것도 말이라고 내뱉는 꼬라지를 보니 저도 더 이상은 이성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렸죠. 아유 형님 왜 이러세요? 네가 인간이냐? 너가 그러고도 남자 새끼냐? 적어도 남자면 여자는 지켰어야지. 그렇게 사랑했으면 네가 안고 떨어졌어야지. 굴러 떨어지면서도 여자 품에 숨을 정신이 있든? 찌질한 새끼야. 아이 형님 그만 좀 때리세요. 아파요. 잘못은 모르겠고 아픈 건 알아? 당연히 알죠. 아프니까 수정이 품에 숨은 거죠.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이 새끼가 이게 쓰레기네. 너 아주 이 김에 내가 병신으로 만들어줄까? 어? 병원에 쳐 누워있으니까 치료도 바로 해주겠고 어디 하나 부러질 때까지 패줄게. 어? 그 새끼 처먹던 밥상을 뒤집어 엎고 달려들어서 찍소리 못할 때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겨우 저를 떼어놓을 때까지 정신없이 팼죠. 그래도 속이 시원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고작 이런 찌질한 새끼 때문에 목숨까지 바친 아내를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딴 놈이랑 밀월 여행 가서 붙어먹다가 다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제정신으로 간호할 남자가 세상에 있나요? 아내 얼굴만 쳐다보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서 미치겠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차라리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바랐던 걸까요? 지금까지 들은 건 모두 다른 사람들의 얘기다. 아내의 얘기를 직접 들어야 한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제 스스로 마음을 다지며 아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휴직계를 내러 잠깐 회사에 들렀다가 아내가 정신을 차렸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다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이번엔 아내가 저한테 대뜸 화를 내더군요. 당신 미쳤어? 엄마한테 전화했더라?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했는데? 어이가 없다. 넌 지금 니네 엄마가 아는 게 더 중요하니? 엄마랑 나랑 일본 진짜로 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전화한 거야? 엄마 장난 아니게 놀라셨대잖아. 그래서 넌 니네 엄마한테 뭐라고 둘러댔는데? 뭐? 수정아, 아직 제정신 안 돌아온 거니? 내가 차근차근 알려줘? 너 니네 엄마랑 일본 간다고 했는데 어떤 놈이랑 같이 설악산에서 굴러 떨어졌어. 너라면 이 상황이 이해되겠니? 당신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데. 임경로, 너 눈 뜨고 그 인간은 봤냐? 그게 누군데? 다시 한번 묻자.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 거야? 오빠, 그 사람 만났어? 그 새끼 여긴 와보지도 않았냐? 아주 너한텐 관심도 없구나.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런 사람 아니야. 이야, 내가 네 입에서 그 인간 변명하는 것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인데. 닥쳐라. 네 다리 왜 부러졌는지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인데 굴러떨어지면서 그 인간은 왜 껴안아 껴안기에. 너무 평화주의자냐? 인간을 뭐 그런 거야? 네 목숨보다 그 새끼 목숨이 더 중요해? 제가 계속 추궁을 해대니 아내도 더는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젠 아예 대놓고 뻔뻔한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 사람만 괜찮으면. 이거 좀 재밌네. 둘이 말이 좀 다른데. 이왕 아랫돌이 맞추는 김에 서로 말도 좀 맞추지 그랬어. 오빠가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죽도록 사랑하는 사이야. 서로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럼 그냥 지금 당장 죽어버리든가. 죽도록 사랑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죽는 게 뭐 대수야? 나도 바라던 바야. 오빠, 우리 이혼하자. 나랑 이혼해줘. 내 손으로 어떻게 하기 전에 닥쳐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정리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해서 답답했는데 아내와 대면하고 나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원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었던 건지도 모르죠.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던 건 분명하니까요. 이미 제 마음은 아내를 떠난 지 오래였지만 확실히 끝내기 전까지는 제 의무만큼은 다하자는 생각으로 저는 여전히 아내의 곁을 지키고는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아내는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다리가 부러지면서 뼈와 신경이 심하게 손상을 입어 앞으로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게 된 거죠.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던 시간 그 자리엔 그 새끼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던 그 새끼 말입니다. 역시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내는 그 새끼를 부르며 울더군요. 경록 씨, 나 어떡해? 나 이제 못 걷는데. 나 자기랑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어야 되고 우리 60살 되면 몰디브도 가기로 했는데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응? 야, 너 왜 이래? 여기 사람들도 많은데 좀 이거 놔봐. 자기야, 나 무서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응? 도대체 언제부터 저는 아내한테 투명 인간이었을까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렇게 된 아내의 상황을 조금 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마저 싹 달아났길래 병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새끼도 튀어나오더군요. 안에선 아내가 그 새끼를 목 놓아 외쳐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어디 가냐? 저 오늘 퇴원합니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 다신 수정이한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인 너 아니면 죽는다는데. 형님 거니까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형님, 저 퇴원 수속 밟으러 가야 해서 저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내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새끼는 꽁지가 빠져라 주랭랑을 치더군요. 저런 놈을 살리겠다고 지 두 다리를 바쳤네요. 그것도 모르고 아내는 계속 그 자식이 보고 싶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지랄을 했습니다. 괜히 희망 같은 거 가질까봐 제가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그날 도망갔어. 네 전화 안 받을걸? 번호도 바꾸고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더라. 인사도 안 하고 갔냐? 새끼. 아유, 정도 없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오빠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나한테 화나서 나 벌 주려고 없는 말 하는 거지? 너 좋을 대로 생각하시든가. 아내는 그 인간한테 몇 번 전화를 해보더니 이내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안면을 싹 바꾸고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빠, 엄마는? 나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왜 안 와? 장모는 너 이러고 있는 거 모를걸?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랑 일본 여행 가셨던 걸로 너랑 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 여기 있다고 어떻게 얘기해? 놀라실 텐데.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엄마한텐 전화했어야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빠 어떻게 이래? 장모님도 너랑 일본 간 거 아니라고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 근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오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무섭다 진짜. 잔인? 네가 나한테? 무서워. 네가 나를? 너 그 새끼랑 여기 이러고 있는 동안 그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잔인했을지 너 그 생각은 안 하지? 오빠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이제 오빠밖에 없어. 얼씨구. 목숨 바친다던 사랑은 어디다 버리시고.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 이렇게 된 거 불쌍하지도 않아? 제발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이리 와 오빠. 나 좀 안아줘. 나 너무 무섭고 힘들단 말이야. 솔직히 그때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이라면, 제정신이라면 지가 저한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얼굴을 싹 바꿀 수 있다니 완전 연기 대상감이더군요. 나중에 나의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오열을 했습니다. 오빠, 내가 미쳤었나 봐. 나한텐 오빠가 전부야. 내 세상이 오빠 중심으로 돌았던 거 알지? 너무 멀리 나갔었나 봐.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이제 다시 돌아갈게. 나 좀 받아줘. 응? 그래봤자 소용없죠. 이미 기차는 떠나는걸요. 이 도른년아, 너 그때 기억나냐? 내 친구 부인 바람 펴서 이혼한다고 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랬지? 들키지만 말라고. 오빠 바람 폈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설악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다리 말고 대가리도 어떻게 됐냐? 내가 이 시간까지 여기 붙어 있었던 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마지막이다. 너 깨어나기만 기다렸거든. 그것 봐. 오빠도 나 걱정하고 기다린 거잖아. 네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여기다 지장이나 찍으세요. 여기 인주까지 대령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합의서? 오빠 왜 이래? 진짜 나한테 왜 이러냐고. 들키면 끝이라고 네가 그랬고 넌 제대로 들켰어. 그럼 이 끝은 어떻게 되겠냐? 싫어. 나 도장 안 찍어. 못 찍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시든가. 여보, 오빠 가지마. 나 어떻게 살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야, 내가 미친년이라니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하는 그년을 병실에 두고 발걸음도 가볍게 뒤돌아섰습니다. 나오는 길에 어떻게 알았는지 장모님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오고 계시더군요. 그 엄마의 그 딸 아니랄까봐 절 보자마자 호통부터 치셨죠. 하서방, 자네 미쳤나? 애가 저렇게 됐는데 왜 나한테 한마디 말을 안 해? 얘 어딨나? 우리 수정이 어딨어? 괜찮은 거야? 아휴, 다리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애 이렇게 될 때까지 자넨 도대체 뭐 했어? 내 딸 인생 이렇게 망치려고 자네 수정이랑 결혼한 건가? 어? 말을 좀 해봐 좀! 장모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어디부터 답을 해드려야 되나. 자네 태도가 왜 이런가? 어른을 왜 그런 눈으로 꼬라봐? 예의 없이. 아, 맞다. 인사부터 드려야죠. 그게 어른한테 지켜야 되는 예의죠. 장모님, 일본 여행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장모님이랑 같이 일본에 있다던 따님은
어떤 개새끼랑 설악산에서 붙어먹다가 굴러떨어져서 다리 병신이 됐답니다. 참 미스테리하죠. 분명히 장모님이랑 일본에 있었는데 어떻게 설악산에서 굴러떨어졌을까요? 혹시 대개따님 초능력 같은 거 있는데 그동안 숨기셨나요? 순간이동 뭐 그런 거 할 줄 아는 것 같은데요. 자네,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아, 병실은 209예요. 그럼 둘이서 잘 처먹고 잘 사세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절절 매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물론 그 새끼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죠. 증거야 차고 넘쳤는데도 그녀는 법정에서까지 얼마나 뻔뻔하게 굴던지. 글쎄, 저 때문에 외로워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아내의 뻔뻔함에 판사님들은 혀를 내둘렀고 제가 받은 상처엔 어찌나 공감을 잘해주시던지 저는 평생 돈 안 벌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두 개년놈들한테 모두 다요. 다만 그 새끼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뻔뻔하게 회사에 잘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 꼴을 또 제가 그냥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병원에서 요리조리 찍은 사진들, 아내 휴대폰에 남아있던 야식구리한 사진들, 그거 다 뿌렸죠. 회사 게시판에요. 제가 바라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하필 그 새끼가 절 찾아왔더군요. 형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이제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게시판 사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누구신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왜 저한테 무릎을 꿇으시는지. 형님, 진짜 이러시기에요? 저 수정이 그 병신된 년 안 만난다니까요? 저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게시판에까지 불륜의 레전드 이렇게 글이랑 사진이랑 돌아가지고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서 이만. 꺼져 이 개새끼야. 그런데 뭐 요즘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척하고 찾아오는 게 유행입니까? 그 새끼 쫓아보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년 엄마까지 찾아왔더군요. 이보게 하서방,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네. 우리 수정이 저렇게 되네.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할 텐데 저 애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게. 제발 좀 걷어주게. 그년이요? 지 엄마랑 여행 가는 게 소원이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소원이나 들어주면서 사세요. 휠체어 밀고 끌고 그렇게요. 네? 참 길고 피곤한 시간이 끝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군요.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생각에 빠져서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그년 병원에 있던 담당 의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느냐고요. 아무래도 자꾸 마음에 걸려서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감사한 마음에 제가 밥 한 번 사고 그 다음엔 그 의사 선생님이 술 한 잔 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승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승진 씨는 그 모든 일의 피해자일 뿐이에요. 피고름이 맺혔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 스스로를 올감했던 죄책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과는 지금도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저만 봅니다. 자기랑 다시 시작해볼 생각 있냐고 저한테 묻더군요. 아무래도 제 과거가 있다 보니 제가 먼저 얘기 못 꺼내는 것 같아 자기가 프로포즈하는 거라고요. 2번 같은 아픔은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제가 해야 할 말을 여자에게 다 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같이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요.